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매체의 어떤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포럼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게 그 귀족들이 모여서 이제 그 디스커션하는 그런 강정을 이제 그 포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그 포럼이라는 단어가 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에 그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 그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5세 이하 그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하는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 그게 물론 뭐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대세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 인터넷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 뭐 이런 게 상당히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래, 한쪽에서는 발전하는데 한쪽에서는 무너지는 말이지.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 이거 정보 홍수 시대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 차원에서 좀 정화할 수 있는 뭐 윤리 헌장이나 무슨 사회적 어떤 도덕 룰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그걸 뭐 어떤 국제화의 어떤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상당히 뭐 국위선양에도 좋고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로 받아드리고요. 벌써 2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다 이제 들어왔는데 일단 이정훈 선생님 제일 질문이 적게 들어왔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강원택 교수님의 좋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는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대선과 총선의 가지는 그런 SNS 영향력의 차이점에 대한 그런 기대랄까 그런 것이 가장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통합당이라는 당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백만밀란과 그에 이은 혁신과 통합의 과정, 그리고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의 SNS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시민사회와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존재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세계와 그리고 이 정당이라는 세 개가 같이 막 혼합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관계 설정을 하고 다시 새로운 어떤 전략적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또 해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출. 저 새벽에 KTX 타고 올라오면서 칭찬을 들을 거라고는 거의 상상을 못하고 올라와가지고 김경희 교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박한우 교수님과 공저자께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막 빨개지는데 그 질문 주신 거는 사실 제가 일단 아는 한도 안에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그 기술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디스크립티브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뒷부분이 없어도 충분히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 분석을 했으면 그래도 거기 이제 고유한 통계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적용을 안 했냐 이런 지적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뒷부분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 관계에서는 이제 잘 적용이 됐던 이런 그러니까 설명들이 그런 단어 간의 관계에다가 억지로 적용을 시키면 상당히 무리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교수님이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김경희 교수님 모른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제일 예리한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제가 받게 됐는데요. 이 덴서티랑 이 센트럴리티는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하시니까 대충 이제 그 밀도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 사회 자본 연구 같은 것들이 많이 기대고 있는 그런 이제 통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이 연결이 많다는 게 아니라 고륙의 연결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도가 높으면은
그 유대 관계가 높고 이 동료로부터 협력이라든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어들 간에 이런 밀도가 높다는 거를 이제 단어들 간에 이제 지원이나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단어들끼리 이제 균등하게 사이좋게 흩어져 있으면서 연결도 많더라. 이래서 그 저희는 이제 해석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이 비트윈 센트럴리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얘가 빠지면은 이 두 집단 간의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어들 사이에서는 이 중간에 이게 한 개 끊어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문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제 좀 억지로 이제 전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이건 그냥 저희가 그냥 단편 좀 비상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미디어랑 이제 플랫폼에 관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너무 저한테 이제 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미디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방송 미디어 안에 KBS, SBS, 이제 MBC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그 SNS라는 미디어 안에 미디어 형식의 이제 각각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보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그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더 질문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짧은 시간. 예, 나가보겠습니다. 네, 김병희 선생님 애정과 아울러 함께 해주신 예리한 지적의 말씀들 대단히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웃음 뒤에 있는 비수였습니다. 앞에 세 가지 말씀 같은 맥락에서 답드리고요. 또 연관된 게 네 번째 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사실 굉장히 불편한 출발이었습니다. 진실이냐 사실이냐를 검증하는 문제가 제일 먼저 오리지널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 거냐. 특히 정치판에서는 제 글의 첫 패러그래프부터 정치인, 언론, SNS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어느 집에 집안이 잘 안 돌아가는 거를 셋째 아들한테 먼저 책임을 묻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게 큰 부담이었고 또 언론과 이 SNS가 서로 인용하면서 키워나가면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있고 정치인이 활용을 하고 하는 그 전체의 그림 속에서 SNS를 봐야 되는 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NS냐? 아까 금방 이영훈 선생님은 자율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 글에서도 아주 니트하게 쓰여지진 않았지만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집단지성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율 능력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약간의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보통의 SNS의 사용자의 문제라기보다는 SNS를 정치행위의 중요한 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파워테리토리안들의 역할, 구조 속에서 과연 자정 능력과 집단지성을 믿고 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 같이 봐야 될 또 다른 측면이 그로 인해서 또 끼칠 수 있는 우리 정보 유통에서의 엄청난 공해의 소지도 사실 있다. 그 두 가지 면을 다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환 교수님. 예, 고민희 교수님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진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제 그냥 의견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이 그 사적 공간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예를 들면 통신의 비밀, 통신의 자유가 분리에 대한 침해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하는 예컨대 아까 형법 조항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누군가가 보도 가치가 있어도 보도한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 사적 공간에 대해서 누군가가 침입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거면 주거의 자유라든지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의 자유 부분 침해는 침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보도할 가치가 있으면 보도하는 것 저는 두 가지를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헌법 지금 18조를 주로 얘기를 하셨고요. 18조에서 통신이 아마도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의 통신은 1대1의 통신을 생각했을 테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SNS는 1대 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특이한 형태인데 이거를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그냥 18조 또는 1대1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공연성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는 SNS의 경우는 그거 아니고 그냥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죄에서 지금 뭐 우리 대법원의 경우에 전파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한 기자에게 얘기했는데 1대1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지금 판례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걸 잘 지적해 주셔서 지금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자율 규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뭐 저도 충분히 설명을 못했고 고민수 교수님도 충분히 지적을 못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지금 이제 예컨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키소에다가 이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읽혀졌다면 제가 잘못 썼던 것이고 좀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두 개의 칼을 가지고 너무 휘둘렀던 거 아니냐. 그럼 요건 좀 분리해 주는 것이 아까 뭐 플로우에서 이영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의 자유 쪽에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마쳐야 될 텐데요. 그 방송과 통신 융합 상황이 언론뿐 아니라 언론이 어디까지인가 뿐만 아니라 그 SNS의 저널리즘 기능, 언론 영역에도 정말 풀어야 될 많은 쟁점과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준 것 같습니다. 장기간 동안 참여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청중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한 5분 정도 있다 다음에 세션이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